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봄꽃 책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보누보누처럼 살다니 다행이야 입니다. 김신회 작가님이시고요. 다산북스 출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보노보노 만화 보셨나요? 저는 사실 보노보노를 잘 본 적이 없어서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이나 내용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책을 접했어요. 이렇게 캐릭터들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사실 몰라도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만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여기서 찾아서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잘은 몰라도 여기 호로리가 유행어가 있잖아요. 나 때릴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귀엽고 근데 또 얄밉기도 하면서 좀 웃기기도 해서 호로리는 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용들을 보면서 각자의 캐릭터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책은 마치 친한 언니 또 친한 친구를 만나서 그래 맞아 그건 그런 거지 너도 그랬구나 나도 그랬는데 맞장구 치면서 한껏 얘기를 털어놓는 뭔가 알아주는 것도 같고 나만 그런 것 같았는데 다들 그런가 보구나 하면서 안도감도 들고 그런 느낌이 든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2017년도에 썸머 에디션 그 특별 커버판을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얀 표지가 아니라 이 책이 커버가 세 겹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방수가 되는 파란색 커버로 되어 있었어요. 이런 첫 번째 커버가 있고요. 이 파란 커버를 이렇게 벗기면 이렇게 아까 보셨던 하얀색 커버가 나오고요. 이 커버를 이렇게 살짝 벗기면 제일 안쪽에는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어요. 원래는 씌울게요. 저는 2017년도 여름에 이 썸머 에디션으로 구매를 했었는데요. 그 다음해인 2018년도 겨울에는 윈터 에디션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그 표지로 커버가 나왔었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귀여워요. 지금 여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란 커버도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표지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책 안쪽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노보노 그 만화와 그림들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거든요. 약간 그 앞전에 읽어드렸던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 그 책하고 조금 비슷하게 좀 귀엽고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책의 내용은 마냥 귀엽지만은 않은 그랬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전달해 드릴게요. 진정한 위로는 내가 받고 싶은 위로. 살면서 위로가 필요한 순간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다. 그러나 제대로 위로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걸 보면 대부분 상황이 위로는 했으나 위로할 수 없었다로 정리될 수 있겠다. 반대로 그동안 무수한 위로를 받으며 살아왔지만 진짜 위로가 된 순간은 손에 꼽을 정도니 위로받긴 했으나 위로되지는 않았다 쯤 되려나. 대부분의 위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옆길로 샌다.
애써 다독이다가 어느새 잘난 척을 하거나 참고 듣다 못해 결국 꾸지람을 하고 역으로 신세 한탄을 할 때도 있다. 관계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루만지는 일로 완성되거늘 우리는 정작 타인의 마음을 위로할 줄도 모른 채 관계를 맺으며 산다. 직업 특성상 평소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그 중에는 생전 처음 본 나에게 절친한 사람에게도 하기 힘든 말을 꺼내놓는 사람도 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로 마무리되는 내밀한 사연을 들을 때마다 이걸 어쩌나 싶어서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한다. 지혜 같은 게 있을 리 없어서 좋은 말을 할 줄도 모르고 상대방의 상황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기에는 정보도 부족하다. 그래서 그저 이 말만 한다. 아이고,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런 영양가 없는 말에 상대는 위로받는다는 거다. 내가 좋은 얘기를 못해줬다고 자괴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그걸로 충분하다며 고개를 끄덕이니 나란 사람은 말을 안 할수록 도움이 되는 존재란 얘기일까? 하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나 역시 마음이 어려운 순간에 맞이한 위로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들은 다 그리 대단한 말이 아니었다. 나는 힘들다고 말할 때 힘내라고 말하는 사람이 싫다. 상황이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를 때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각 없어 보인다. 어떻게 힘을 내야 될지 모르겠고 언제 괜찮아질지 알 수도 없는 사람에게 그런 말은 폭력이 된다. 차라리 그럴 때는 야, 진짜 열받겠다. 완전 짜증나겠네. 일단 밥이나 좀 먹어. 같은 말들이 더 와닿는다. 하지만 내 앞에 지옥 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앉아있을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인생이라는 세찬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멋진 말을 해줌으로써 그 삶이 드라마틱하게 나아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건네는 말이라고는 내가 들었을 때 기분 나빴던 말들 뿐,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든 말든 잘난 척이나 꾸지람, 신세 한탄을 되풀이하게 된다. 어느 날 보노보노는 곤란함에 대해 고민한다. 보노보노는 문득 배가 고파지면 곤란하니까 늘 조개를 들고 다닐 만큼 곤란해질 것에 대해 미리부터 걱정하면서 산다. 그런 모습을 보고 너부리는 나중에 곤란해하면 될 걸 왜 지금 곤란해하냐며 쏘아붙이고, 포로리는 당사자보다 더 고민하며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데 반해 야옹이 형은 이렇게 얘기한다. 보노보노, 살아있는 한 곤란하게 되어 있어. 살아있는 한 무조건 곤란해. 곤란하지 않게 사는 방법 따윈 결코 없어. 그리고 곤란한 일은 결국 끝나게 되어 있어. 어때? 이제 좀 안심하고 곤란해할 수 있겠지?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들이미는 이유는 괴로워하는 것만큼이나 괴로워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일이 힘들어서일 거다. 얼른 문제가 해결되어 같이 깔깔거리고 싶은 마음, 더 이상 답답한 얘기는 듣고 싶지 않은 마음, 적어도 내 주변에는 행복한 사람들만 있어서 나 역시 그 에너지 속에서 살고 싶은 마음, 이런 이기심이 위로가 필요한 순간 딴짓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생각과 마음이 있다는 걸 까먹게 한다. 하지만 야옹이 형은 소심하고 걱정 많은 보노보노만을 위한 위로를 건넸다. 어차피 곤란해할 거라면 마음 편히 곤란해하라고. 언젠가는 그 곤란함도 끝날 거라며 마음껏 곤란해할 시간을 마련해줬다. 곤란해하는 게 취미 생활인 보노보노에게
이보다 딱 맞는 위로가 또 있을까? 심리학 실험 중에 배꼽 실험이라는 게 있다. 실험군을 둘로 나눈 후 똑같이 배꼽이 등장하는 영상을 보여준다. 단, 한 실험군에게는 이후 배꼽에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다른 실험군에게는 아무 지시도 내리지 않는다. 실험 결과 배꼽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한 집단은 어느 쪽일까? 결과는 배꼽에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을 지시받은 실험군이 배꼽에 대해 더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자꾸 생각나고 잊어버리려 할수록 더 기억에 남는 이유는 생각하지 않겠다는, 잊어버리고 말겠다는 노력 자체가 자연스러움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 아닐까? 같은 이유로 걱정하는 사람에게 걱정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곤란해 하는 사람에게 곤란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은 일시적인 안심은 전해줄지 몰라도 진정한 위로는 되지 않는다. 여전히 나는 적절히 위로하는 방법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위로해야 할 때는 나라는 사람의 깜냥에 대해 되짚어보기로 했다. 나는 멋진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비슷한 일을 겪어본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상해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다. 그저 그 마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게 침묵이건 농담이건 그저 경청하는 태도건 위로를 해야 하는 순간에는 내가 위로받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기로 했다. 그동안 나는 그저 묵묵히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가장 많이 위로받았다. 진정한 위로는 내가 받고 싶은 위로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야, 세상에 그거보다 힘든 일 많아.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사는 게 원래 어려운 거야. 야, 그만 징징대. 지겨워 죽겠네 정말. 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야, 나는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지 않나요? 그리고 정말 힘들 때 힘내라고 말하는 사람, 정말 이 상황이 누가 봐도 답이 없고 해결책이 없어서 그 사람한테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 있는 중인데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쩔 때는 참 무책임해 보일 때가 있죠.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도 제가 가장 크게 위로를 받았을 때는 그래, 맞아. 나라도 그랬을 거야.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해.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공감 받으려고 그 사람한테 털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네가 틀리지 않았다고, 네가 지금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상처받은 거는 결코 틀린 게 아니라고, 나라도 그랬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가장 큰 위로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네가 멘탈이 약해서 그렇다거나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어떻게 세상 살아갈 거야. 오히려 안 그래도 힘들어하는 사람을 더 자책하게 만들거든요. 그런 말들은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상황에 대해서는 힘들어하는 당사자 본인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판단과 결정은 그 당사자한테 맡기고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만나고 돌아서면 찜찜한 사람이 있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건, 늘 비싼 밥을 사주는 선배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후배건 상관없이 헤어지고 집에 오는 길을 유난히 쓸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나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다. 알고 지낸 지도 오래됐고 평소 내 일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나를 자주 만나고 싶어하는 친구지만 웬일인지 만나면 그다지 편치가 않았다.
처음에는 내가 괜히 까다롭게 구는 것 같아 미안했다. 그런데도 마음이 즐겁지 않은 건 사실이니 난감하기만 했다. 대체 왜 나는 그 친구가 불편할까?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친구와 만나던 자리였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요즘 있었던 속상한 이야기를 꺼내놓는 친구 앞에서 나름의 조언을 이어갔다. 그러는 도중에 친구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럴 땐 충고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면 안 돼? 갑작스레 날아든 돌직구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불현듯 그 친구 얼굴이 떠올랐다.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불편해했던 거구나. 친구는 만날 때마다 나의 외모, 스타일, 행동, 말투를 지적하며 어떻게든 고쳐주고 싶어 했다. 나의 최근 소식과 결정을 들을 때마다 바른 말을 늘어놓으며 그게 아니라 이거라며 모범 답안을 알려주려 했었다. 그러면서도 꼭 덧붙이는 한마디가 있었다. 다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처음에는 애정이라고 느껴져서 고마웠지만 만날 때마다 묘하게 기분이 가라앉았다. 내가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인가? 늘 지적하고 조언해주지 않으면 큰일 날 정도로 형편없나? 그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 새벽까지 자아 비판을 하느라 잠을 설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나 역시 친구를 그렇게 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속상해하는 사람 앞에서 알량한 충고를 늘어놓으며 잠시나마 우쭐해야 하고 이런 게 진짜 우정이라며 모진 말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결국 나 역시 친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줄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도 왜 친구만큼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굳게 믿어온 걸까? 하루는 보노보노 아빠의 오랜 친구인 스레이 아저씨가 찾아온다. 오랜 친구라고 말은 하지만 보노보노는 아빠와 아저씨가 친구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는다. 둘은 같이 있을 때도 별 말도 안 하고 크게 재밌어 보이지도 않고 무엇보다 요즘 자주 만나지도 않는다. 보노보노가 생각하는 친구라는 증거, 첫 번째는 늘 만나는지 아닌지, 두 번째는 만나면 즐거운지 아닌지인데 그 두 가지 모두 아빠와 아저씨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았다. 아빠랑 아저씨가 친구라는 증거가 있어요? 보노보노의 질문에 두 어른은 고민하기 시작한다. 하긴 요새 우리는 잘 만나지도 않고 예전처럼 재미있게 놀지도 않는구나. 그래도 친구인 건 맞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결심한 듯 두 어른은 보노보노에게 예전에 함께 놀았던 얘기를 열심히 해주지만 보노보노는 시큰둥하다. 하지만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둘은 또 한 번 할 말이 궁해진다. 하지만 보노보노는 아저씨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빠와 아저씨는 진짜 친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저씨를 배웅하는 아빠의 모습이 너무나도 평온해 보였기 때문이다. 점점 멀어지는 아저씨의 모습을 하염없이 쳐다보는 아빠의 얼굴 안에 사랑하는 친구를 떠나보내는 아쉬움, 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 얼른 또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꾹꾹 담겨 있었다. 그 얘기를 보며 생각했다. 재미있게 놀지 않아도 괜찮다. 자주 만나지 못해도 괜찮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헤어지는 길에 어느새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 친구 아닌가? 단 진짜 친구라면 두 사람 모두 비슷하게 편안한 얼굴을 할 수 있어야겠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더 쓸쓸했다. 친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랬다. 그동안 나 역시 불편한 친구였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에 서늘한 뒷목을 여미게 됐다. 나도 그런 주제에 친구를 판단하고 불평이 되던 시간이 떠올라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닮은 걸 보면 우리는 친구가 맞긴 맞구나. 이제부터라도 친구가 나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친구를 만나고 온 얼굴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얼굴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이제 잔소리를 좀 끊자. 나부터 잔소리 안 하는 사람이 되자. 친구야, 우리 이제부터 충고는 안 하고 안 듣는 걸로 하자. 어떤 사람은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힘들었던 것들이 후련해지고 정말 희망 같은 게 생길 것 같은 긍정적인 기분이 들게 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 분명 만나러 가기 전까지는 내 기분이 나쁘지 않았는데 돌아오는 길에 오히려 마음이 허전해지고 우울한 느낌이 들고 괜한 감정 소비만 잔뜩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친구가 있죠. 물론 정말 속 깊게 가까운 사이에서는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려고 하는 거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그 이상 선을 넘어서 불쑥불쑥 상대방의 취향이나 방식을 존중하지 않고 오직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은 틀린 것, 별로인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 주변에 꼭 있지 않나요? 항상 자신은 모든 정답을 알고 있고 자신은 늘 올바른 판단을 하고 개념 넘치는 사람이라는 듯 그렇게 늘 나를 지적해야 하고 자꾸 예전에 내가 했던 실수를 들춰내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가르치려 들면서 뭔가 나를 찍어내리려 하고 자기 아래에 두려는 느낌? 자꾸만 미묘하게 비난을 받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여행을 갈 때 어떤 가방을 메고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든 그런 거에 정답이 어딨고 또 무슨 상관인가요? 사실 쓴소리를 해도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그런 필요 있는 말은 다 느끼게 되어 있고 그런 말은 오히려 고마울 때도 있거든요. 근데 앞서 말한 그런 사람은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주변에 두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나 또한 주변 사람에게 그렇게 하진 않는지 늘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보노보노 속 등장인물의 일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낯선 생각이 든다. 대부분의 캐릭터가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인간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데도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다. 그건 보노보노와 친구들이 미움받는 것에 대해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천하의 소심한 보노보노는 온갖 걱정은 다 하면서도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것 같다는 걱정은 단 한 번도 하지 않는다. 너부리는 항상 밉상인 짓을 하면서도 그런 자신을 누가 미워하든 말든 관심이 없다. 포롤이나 야옹이 형도 마찬가지다. 관계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늘 사랑만 받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자신을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미워하면 미워하는 대로 그저 받아들인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얼마나 편할까?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는 미움받는 일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일 거다. 가뜩이나 애정 결핍이 될 지경인데 미움까지 받다니 상상만 해도 등줄기가 서늘해진다. 하지만 솔직해지자.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나? 시간만 나면 흘겨보고 뒤에서 욕하고
행여 잘되기라도 하면 다리 뻗고 잠도 못 자면서 다른 사람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나.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는 그만큼의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데에도 그만큼의 확실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안다. 나한테 미워할 만한 구석이 있다는 게 상상 안 된다는 거. 나만큼 무난하고 평화적인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나도 그렇게 믿고 지냈다. 내가 나를 미워한다는 건 말이 돼도 남이 나를 미워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나를 미워할 수 있는 권한은 나에게만 있으니 남이 나를 미워하면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처럼 심각해졌다. 몇 해 전에 평소 존경하던 선배가 나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가뜩이나 소심한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까지 당했다는 생각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 정도였다. 매일 울고불고 우울해하다가 점점 상태가 심각해져서 신경정신과에 상담을 받으러 갔다. 낯선 장소, 낯선 사람 앞에 앉아서 엉엉 울면서 말했다. 그 사람이 저를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껏 저는 좋은 사람들만 만났거든요. 두서없는 넋두리를 한참 듣던 의사가 그랬다. 김신혜 씨는 이제껏 좋은 사람들만 만났군요. 부럽네요. 이제껏 참 잘 살았네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세게 맞은 것처럼 멍해졌다. 그랬구나. 나는 이제껏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단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는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날 달갑잖아 하는 한 사람의 연연에서 그동안 누린 인간관계마저 다 망친 사람처럼 굴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새로운 교훈을 얻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한 명 때문에 일상 전체를 망칠 필요는 없다는 것.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10명 있다는 것.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도 없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만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어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좋아해 줄 것 같지 않은 사람을 원망하며 우울해하기에는 인생이 억울하지 않나. 나에게 내 마음대로 누군가를 미워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도 그 마음대로 나를 미워할 권리가 있다.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면 그가 나를 미워하는 만큼 나도 그를 미워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된다. 한없이 유치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내 맘 같지 않은 인간관계에 매몰되지 않기 위한 현명한 생존 전략이다. 얼마 전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고 고민하던 차에 친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언니는 꼬이고 꼬인 관계 때문에 긴 세월을 고생하다 결국은 그 관계를 끊어버린 경험이 있다. 내 말을 묵묵히 듣던 언니가 그랬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건 그 사람의 선택이야. 그 선택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차라리 미움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낫더라고. 미움 좀 받으면 어때? 나 좀 봐.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억울하거나 짜증날 때는 너만 생각해. 그 사람도 그만큼 힘들겠지 하는 공감 같은 거 할 필요 없어. 상대방을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힘들더라고. 공감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난 왜 이럴까? 쓸데없이 자책만 하게 되는 거야. 힘들 때는 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미움 좀 받아본 사람이 하는 이 진한 조언이 어찌나 위로가 되던지.
나 역시 용기를 얻었으면 물론 저절로 언니의 앞날까지 응원하게 됐다. 그렇다. 미움 좀 받으면 어떤가. 우리 주변에는 아무리 미움받을 짓을 해도 날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은 반대로 아무리 예쁨 받을 짓을 해도 예뻐해주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 더 이상 미움받고 사랑받는 일에 예민해지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공감이 안 되면 공감 안 해도 된다. 이해가 안 가면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정 힘들면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면 되니까. 얼마나 간단한가.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게 내 의지로 불가능한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도 어디를 가서도 늘 존재할 수 있다는 거를 알면서도 늘 그렇게 상처받고 억울하고 마음 아프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이 나를 아무리 싫어해도 까짓고 나를 정말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마음이 편해질 것 같긴 해요. 내가 애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줄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또 누군가가 저를 싫어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상처받을 것 같긴 하지만요. 꿈을 이루지 못한 나를 미워하지 마. 하루는 회내기가 놀러와서 꿈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기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 다른 친구들은 뭐가 되고 싶은지를 묻는다. 그 말에 늘 시니컬한 너브리는 또 한 번 시비를 건다. 자, 너희는 뭐가 되고 싶니? 되고 싶다니 뭐가? 딱히 되고 싶은 것 따윈 없어. 뭐? 되고 싶은 게 없어? 난 나야. 지금 이대로의 내가 좋다고. 너는 지금 네 자신에게 불만이 있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뭐가 되고 싶다느니 하는 말을 하는 거라고. 안 그래? 너부리의 촌철살인을 듣고도 회내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수가 되겠다며 고집을 부린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은 용감해진다. 주위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만약 주변의 말에 흔들려 철회할 만큼의 열망이라면 애당초 그건 열망이 아니었을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은 절세의 외모를 타고난 사람이나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보다 더 큰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 뜨거운 열정이 재능이라는 금수저에 의해 좌절된 경험은 누구나 한두 번쯤 있겠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자신을 원망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밤잠을 설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한 무명 소설가가 있다. 결코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손을 벌려가며 소설을 쓰고 있지만 그가 쓴 작품은 번번이 출판사에서 퇴짜를 맞는다.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출판사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출간의 기회를 노려보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다 좌절한다는 사실에 또다시 절망한다. 그는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결혼을 하고는 파리로 신혼여행을 떠나 한 빈티지 숍에서 아내에게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선물 받는다. 어느 날 무심코 가방을 꺼내보던 그는 가방 안쪽에서 원고 한 뭉치를 발견한다.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묻은 원고들을 읽어내려가던 그는 그 어떤 소설보다 흥미진진한 남의 글에 마음이 흔들린다. 단숨에 무명 작가인 자신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을 만큼 훌륭한 글. 게다가 작가도 누구인지 모르는 옛날 얘기. 과연 그는 갑자기 닥친
엄청난 유혹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이상은 영화 더 스토리의 간략 줄거리다. 영화는 열정만큼의 재능은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길게 방황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영화를 보는 내내 열정은 있지만 기회는 없는, 어쩌면 평생 인정받지 못할 재능을 가진 주인공의 얘기에 유난히 몰입하게 됐다. 가능하기만 하다면 학력 세탁, 실력 세탁, 나라는 인간 세탁까지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저 사람뿐일까? 운도 실력, 돈도 실력이라는 말이 버젓이 활용될 만큼 사람들은 실력이라는 말에 일말의 콤플렉스를 갖고 산다. 집에 돈이 많으면 없던 재능도 생기고 양질의 인맥이 둘러싸여 지내면 저절로 기회도 찾아온다며 빛나는 재능과 그 재능을 받쳐줄 누군가와 무언가를 늘 부러워한다. 이도 저도 없는 사람은 그저 밤낮 없이 노력하지만 기껏 쌓은 실력이 실력도 뭣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기껏 부풀려 놓은 꿈도 꺼져버린다. 그러다 결국 하기 싫은 일만 평생 하며 살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을 얄미워하며 자괴감에 빠져 지낸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간과하는 건 하고 싶은 욕망이 꼭 재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 재능은 꿈의 시작일 뿐 완성형이 아니라는 거다. 나에게는 재능이 있는데 바보 같은 주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늘 푸념만 하는 사람이 있다. 재능은 묻힐 리가 없다. 그 재능을 꽃피우는 힘도 재능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나에게도 좌절의 역사가 있다. 10대 때는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만 공부를 지지리도 싫어했고 못했으며 20대 초반엔 가수가 되고 싶었지만 노래 실력과 개성은 부족한 대신 부끄러움만 차고 넘쳐 오디션만 보면 번번이 떨어졌다. 23살, TV 귀신인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든 방송 작가라는 직업은 혼자 있길 좋아하고 소심한 나 같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았다. 내가 원해온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었다는 비참함과 초조함과 함께 10여 년이 휙 지나갔다. 이게 다 기회가 없어서, 타이밍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날 몰라줘서 그런 거라고 씩씩 듣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다. 나는 하고 싶다고 꿈꿔온 일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었다.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이라는 꿈만 있었을 뿐 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했으며 노래로 유명해지고 싶다는 생각만 했었을 뿐 자존심 지키는 일이 더 소중했다. 방송 일을 힘겨워하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도 방송 작가라는 달콤한 타이틀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알량함도 있었다. 너부리의 말처럼 지금의 자신을 줄곧 미워하면서 되고 싶은 게 있다는 건 안 좋은 거야? 당연하지. 되고 싶은 게 있다는 건 지금의 자신이 싫다는 거잖아. 이제는 조금 알겠다. 열정을 구체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 하고 싶은지를 아는 것만큼이나 뭘 잘하는지를 아는 것. 그런 다음엔 그 둘을 잘 섞고 현명하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의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꿈을 꾸는 일은 결국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는 것도 알게 됐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능력과 끈기와 체력, 주위 사람들의 반응에 굴하지 않는 정신력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도 필수다. 그 모든 게 없었던 나는 꿈을 현실로 이루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살고 있는 것은 그나마 잘하는 게 하나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깨끗하게 포기하는 일. 나는 지구력도 재능도 부족하니 결단력이라도 발휘하자는 생각에 교사, 가수, 방송 작가라는 꿈을 접었다. 남들은 포기라고 말하겠지만 나는 용기라고 우겨가면서 능력이 없으면 꿈도 못 꾸느냐는 원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 같다. 당연히 꿈은 꿀수록 좋다. 눈에 보이는 능력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하고 싶다는 마음이 곧 능력이 될 테니까. 하지만 그 능력이라는 씨앗엔 아직 이름이 없으며 영양가도 없다. 어떤 모양과 크기로 커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무대포 같은 열정과 노력으로 이름을 달기 위해서만 달려간다면 먼 날 그저 노력만 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가장 최악의 경우는 자신을 미워하면서 노력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겠지. 열정이 100%인 사람, 능력 또는 끈기가 100%인 사람보다 더 가능성 있는 사람은 열정과 능력과 끈기가 30대, 30대, 30인 사람이다. 그도 아니라면 언제라도 깨끗하게 포기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결단력 100%를 가진 사람이거나 가장 멋진 사람은 꿈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꿈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꿈 같은 거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가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건 아니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 미용실에 안 간 지 6개월이 넘었다. 염색도 파마도 커트도 한 번도 안 하고 머리카락을 방치해둔 시간이 그만큼이다. 하지만 변신의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드는 돈이 만만치 않아서 조금만 더 버텨볼 생각이다. 거울을 볼 때마다 문제는 머리가 아니라 얼굴이라고 중얼거리면서 같이 미용실 좀 가자는 친구에게는 이렇게 대답하면서 내 처지에 무슨. 언젠가부터 맥주집에 가서도 수제 맥주 대신 맥스 500cc를 시킨다. 오늘의 목적은 맛있는 맥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취하는 거라는 마음가짐으로. 이왕 마시는 거 맛있는 걸로 시키라는 친구의 잔소리에는 이렇게 말한다. 내 처지에 무슨. 내 처지에 무슨은 요즘 내가 자주 하는 말이다. 친구가 지긋지긋해하며 처지론이라고 이름 붙인 그 말은 내가 요즘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말로도 대체할 수 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없이 마음 불편하거나 없어 보이는 표현이지만 정작 말하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다. 내 처지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내 처지는 미용실에 20만 원을 쓸 처지가 못 된다. 한 잔에 9,000원 하는 수제 맥주를 마실 처지가 아니다. 홀쭉한 주머니 사정을 한탄하는 게 아니라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비판적인 사고방식이라기보다 긍정적인 체념이라고 할까? 만약 언젠가 사정이 좋아지면 지갑 가득 현금을 넣고 미용실에 가서 염색도 하고 파마도 하고 트리트먼트도 할 수 있겠지. 오는 길에 수제 맥주를 10잔도 마실 수 있겠지.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는 말만큼 비현실적인 말이 있을까? 이 말은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내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괴상한 믿음을 심어준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칭찬받고 가능성을 무한히 응원해주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사회는 부모처럼
칭찬과 응원만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에 아이는 좌절 앞에서 나는 잘할 수 있어 하고 스스로 희망을 갖다가도 좌절이 자꾸 반복되면 나 잘못하나 하고 의심하고 결국은 나 별거 아니었네. 근데 왜 칭찬만 했어? 라며 원망하게 된다. 내가 그랬다. 어렸을 때 엄마는 신혜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노력하면 다 잘할 수 있어. 라고 늘 칭찬해 주셨는데 정작 나는 칭찬받을 일은 하나도 없는 아이였다. 남들에게는 애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요. 라고 하셨는데 나는 노력했다. 다만 머리가 안 좋았을 뿐이다. 남들 다 푸는 산수 문제도 못 풀고 체육도 못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줍음도 많아서 사람 사귀는 일에도 젬병이었다. 엄마를 원망하는 건 아니다. 엄마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종종 미안할 뿐이다. 엄마는 노력하면 다 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세상에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았다. 집에서는 칭찬을 받지만 밖에 나가서는 눈에 안 띄는 아이에게 끊임없는 칭찬은 마음을 누르는 짐이 된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두려운 곳이 된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도 유난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겁이 많다.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상황이 잘 안 풀리면 금세 도망을 치거나 이 잘난 나를 세상이 몰라준다고 적개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 그래서 내 아이에게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 라고 꼭 말해주고 싶지만 나는 아이가 없네. 대신 조카에게는 잘하는 거 딱 하나만 있어도 충분해 라고 몰래 얘기해주곤 한다. 애 엄마가 싫어할지는 몰라도. 안 보이는 걸 굳이 끌어모아 칭찬을 퍼붓는 어른들을 보면 그렇게 무리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아이에게도 현실적인 눈이 필요하다. 공부를 못하고 관심도 없는 아이에게 노력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북돋을 게 아니라 넌 공부는 부족하지만 춤은 잘 추지. 그림을 참 개성있게 그리는구나 라고 다른 강점을 칭찬해 줘야 한다. 그래야 아이도 자신과 세상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가지지 않게 된다. 나중에 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라며 좌절하지 않게 되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게 된다. 드라마 미생에서 장그래가 그랬다. 취업을 위해 서류를 내는 족족 떨어지고 면접을 보는 족족 미끄러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내가 이 모양인 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다 라고 되낸다. 하지만 그건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어른이 되고 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철 안 든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들은 이기적이다. 웬만큼 노력해서 안 되는 건 노력을 더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왜 미리부터 가르쳐주지 않을까? 정작 본인들은 그 사실을 매일 뼈저리게 깨닫고 있으면서 어느 날 포로리는 당분간 부모님 집에서 지내기로 한다. 누나가 결혼한 뒤로 병든 어머니와 나이든 아버지를 돌봐줄 리가 없어서 자신이 함께 머물며 간병을 하기로 한 거다. 하지만 매일같이 새 식구의 몫에 도토리를 줍느라 허리가 휘고 집안일 하면서 부모까지 돌보느라 지쳐간다. 늘 만나기만 하면 웃음이 끊이질 않던 보노보노를 오랜만에 만나고도 반가운 기색 하나 없이 뾰족하게만 군다. 그런 포로리에게도 열망이 있었다. 이 한 몸 부서지도록 부모님을 간호해서 하루빨리 낫게 해주고 싶은 바람이다.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버지와 함께 꽃구경을 간다. 1년에 딱 한 번 피는 이 꽃을 올해도 내년에도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다짐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이면 족하다며 찬물을 끼얹는다. 그 말에 포로리는 그동안의 서러움과 억울함이 폭발한다. 여러 번 볼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저도 그것 때문에 돌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이면 됐다니 나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낫게 해주고 싶어서 간병하는 건데 그런데도 하나도 나아지질 않아서 괴로운데. 아들의 푸념을 들은 아빠는 이렇게 말한다. 포로리, 낫지 않아도 괜찮아. 낫게 해주지 않아도 괜찮단다. 아빠의 이 말을 듣고 나서야 포로리는 깨닫는다. 부모님을 낫게 해주고 싶다는 것은 자기만의 열망이었을 뿐 정작 두 분은 자식이 부담감을 아는 채 희생하는 일을 기뻐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자신들의 건강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어느새 체념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상치 못한 아빠의 말에 포로리는 당황하면서도 마음이 놓인다. 가슴속 부담감을 줄이는 대신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집중하며 부모님을 돌보는 일에 자신감과 보람을 느끼기 시작한다. 만약 아버지가 더 건강해지고 싶다고 분명히 그렇게 되고 말 거라고 말했다면 포로리는 어떻게 됐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 다 자기 탓이라며 더욱 자신을 몰아치지 않았을까? 마음이 울렁거렸다. 비록 듣기 좋지는 않지만 솔직하게 말해준 포로리 아빠에게 감동받았다. 본인이야말로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고 싶을 텐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아빠. 그래서 마지막 한 번이 되더라도 꽃구경을 했으니 좋다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진짜 어른이 보였다. 덕분에 포로리도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다. 불가능한 일을 위해 힘을 빼는 대신 가능한 것에만 집중하는 일상을 살게 됐다. 결국은 다 잘 살자고 하는 노력인데 노력을 하면 할수록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같이 다 노력하는데 정작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걸 봐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처지로는 적어도 건강하지 않나? 지금의 처지를 깨닫고 그에 걸맞게 생활하겠다. 앞으로 달라질 처지를 기대해보긴 하겠으나 막연히 희망에만 빠져 살지는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니까. 적어도 나는 낙관적인 비현실주의자보다 비관적인 현실주의자가 더 행복에 가깝다고 믿는다. 그게 더 건강한 삶이라 믿는다. 좀 더 어렸을 때는 열심히 노력하면은 다 이루어질 것만 같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운 것도 적었고 실패를 하더라도 아직 나한테 남은 시간이 많은 것 같아서 쉽게 지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점점 나이를 먹고 실패가 반복되면서 그만큼 지치고 경험으로 인한 두려움만 커지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내 자신을 탓하면서 그 노력했던 사실마저도 쓸모없는 일로 치부하기도 하고 이제 내게 남은 시간도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생각에 조바심만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치만 비록 내가 원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노력했던 그 시간은 소중한 것이고 내 인생에 어떤 식으로든 자양분이 될 거라고 애썼던 내 자신에게 고생했다고 너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내가 나를 알아주고 다독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세상은 노력한다고
또 열정만 있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런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미련 없이 놓을 줄도 아는 것, 그게 더 나를 위하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보노보노와 또 보노보노의 여러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얘기들이 제가 읽어드린 이 일부분 외에도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이 캐릭터들이 각자마다 성격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자기가 우선시하는 것, 가치관,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 삶을 대하는 방식들이 모두 다 달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성격이든 살아가는 방식이든 다 다르지만 자기마다 다 각자의 고민이 있고 또 힘든 게 있고 해결하는 방식은 또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해결하려고 또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건 다 똑같다는 거, 그리고 그 다름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많고 서로 충돌하기도 하지만 또 위로도 받는다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 캐릭터 중에서 누구와 비슷한지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안녕.